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학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행정이 뭐고 행정학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거에 앞서 갖고 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할 때 일단은 첫 번째 일회독할 때에는 이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고 행정학의 주요 이제 단원이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단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본 뒤 그 다음에 1단원의 내용 당연히 이제 1단원 맨 앞에 이제 행정과 행정학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행정학의 구성을 보면 이게 이제 제목이 구급 공무원 같으면은 특히 여기다 개론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여요. 이 개론이란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수박 겉핥기 할 거니까 그만큼만 공부하시오 라고 하는 요게 이제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1장이 뭐가 있냐면은 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총론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행정학의 기초이론이라고 하는데 행정학의 기초이론. 이건 이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배경 지식을.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이해에 도움이 돼요. 공부는 4단계로 한다. 이해, 정리, 암기, 적용.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기초이론 배경 지식을 깔아놓는 것이에요. 배경 지식을 깔아놓는 것인데 그 내용들이 이 총론에 들어간다. 그래서 총론에서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행정이 무엇인지, 행정학이 어떤 것인지, 이 행정학의 특성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경제사의 흐름을 또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경제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 이제 전개의 과정을 좀 봐야 되고요. 요 안에다가요. 행정학 이론의 전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행정학 이론의 전개 과정을 집어넣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순수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게 사회과학이고 응용학문이에요.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 행정학 이론 전개 과정은 대체로는 현실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현실의 문제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웠을 때 행정학이 특히 나서가지고 기다려봐 나를 따라라 내가 다 이거 해결해 줄게 이러고 이제 나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개 과정이 행정학 이론 전개랑 매우 깊숙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하는 게 시간 많이 걸려요. 요거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야 될 얘기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또 깊이도 좀 나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우리가 또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과 행정학 그랬는데 이 행정이 가져야 될 이제 행정의 가치가 있어요. 행정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행정가치 내지는 이념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사람들 잘 살게 하자고 사실은 국가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이제 국가는 어떤 방향성 제시가 또 분명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방향성 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행정작용이 뭘 도모할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뭘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잘 요 안에 담겨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론에서 이 행정 가치에 관련된 것들을 또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또 이제 모아가지고 구분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총론에서 공부해야 될 주된 내용이다라고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으로 가게 되면 정책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정책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행정학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주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노력들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응집되어 있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구조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국가가 무엇인가를 알고요. 정부는 무엇인가를 또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책이 무엇인가, 이거를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가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냐? 이거는요,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을 만한 비옥한 땅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막 갈등도 생기고 서로 싸움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게 질서 유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농사가 잘 지어지는 비옥한 땅이라는 게 강가 주변에 있는데, 옛날에는 강이 맨날 넘쳤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강 넘치지 말라고 여러 가지 펌프장도 만들어 놓고 막 이래서 요즘에 홍수가 안 나는 것 뿐이지, 저 어릴 때는 또 이 막 한강 주변에도 막 넘치는 일들 많았어요.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말이에요, 이 펌프장이 있기라나 뭐가 있기라나 맨날 뻑하면 여름만 되면 강물이 넘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른바 치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을 좀 동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가 되냐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럼 뭐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여럿이 같이 모여 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이뤘죠. 그랬을 때 공통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일컬어 우리가 이제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공동체로서 국가가 만들어졌는데요. 국가는 아까도 잠깐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성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성 제시와 관련해서 정부를 이제 두고, 그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은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정부 너가 제대로 일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뭘 정부라고 하느냐? 정부는 국가의 이제 목적이 이제 부여가 됐다면, 우리가 이걸 설정했다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치의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치를 하기 위한 기구에 해당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치기구 조직체가 되는 것이죠. 정부라고 하는 게. 자,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이 정부가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활동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돼서 이거는 정부가 활동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이랍니다. 정부의 활동 방향을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이제 정책의 결정은 누가요? 정책에서는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고, 이 정책 결정과 관련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정책 결정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것은 입법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에요. 입법부, 국회가 담당을 하고요. 이 국회가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말로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더라? 나 거기 동의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뗄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사람이라는 게 여러 실험들도 해봤는데요, 기억이 달라요.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 딱 만들어가지고 도장 꽝 찍어놔야 돼.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입법부가 만드는 법이 바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을 제정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률의 제정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말이죠. 행정부가 주로 이걸 담당하는 거죠. 줄여서 정부라고 했을 때 원래 정부를 큰 의미로 보면 이 정부 안에는 입법부도 들어가고 행정부도 들어가고 사법부도 들어가고 지방정부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정부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이 정책 집행을 맡아줘야 되는데 이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정책이 무엇인지 요거에 주목해 보시면 돼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해보는 것이 정책론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서는요, 정책이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정책의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정책 과정을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가 필요해요.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거든요. 의제 설정 단계가 있어야 되고, 아젠다, 의제. 그리고 이제 세팅,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젠다 세팅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책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해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정책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결정된 대로 정책 집행을 해주는 것이에요. 정책 집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정책 종결로 가든가 요 다음에는 두 가지인데요. 정책 야 다 됐어 이제 수명 다 됐다 끝내자 하든가 아니면은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백 환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환류라고 그래요. 환류. 다시 부족했던 점을 좀 보완합시다. 그러고 환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요 하나 요걸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정책이 뭔지를 또 이제 파악해 둬야 되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원으로 가봅니다. 세 번째 단원이다 그랬을 때는 조직론이 나와요. 조직론이 나오는데 이 조직론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학의 시작 지점이었어요. 행정학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경영에서도 관료 조직이 이렇게 막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공부하는 게 경영학인데 그런 것처럼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내에 있는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었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들여다 봐야 하는데, 이 조직과 관련해가지고 다루는, 요 단원이 바로 조직론이에요. 그래서 조직론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일단은요, 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요것이 이제 신고전적 조직이론, 그 다음에 또 현대적 조직이론, 이런 형태로 넘어오는 과정을 들여다 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조직이 이렇게 넘어오는 사이에 강조되는 지점들이 조금 달라요.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관료제를 주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요 관료제 조직 밑에, 공식적 조직 밑에 존재하는, 뭐냐면은 비공식 조직, 내지는 비공식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주목을 좀 해보는 것이고요.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오면은 이 공식적 조직으로서의 관료제가 그것만으로는 이 현대 정보사회를 다 커버를 못 쳐준다 해가지고 뭐 새로운 이 변형된 형태의 조직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탈관료제가 되는 것이죠. 탈관료제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론에서 주로 공부하는 내용이 요 흐름을 하나를 이제 타고 가면서 관료제에서 탈관료제화 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료제가
여기서 이렇게 탈관료제화 되는 경향을 보고 이 관료제를 이제 조직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관료제를 기계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기계적 조직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탈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유기적인 조직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눠가지고 요 각각의 특성들을 볼 거고요. 이에 관련된 이론을 전개해줬던 학자들, 대표적인 학자들을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 거기서 또 구체적인 유형들도 나눠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조직론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봐야 되냐면은 요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만은 이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현실 속에서의 정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정부의 이제 조직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조직 관리를 또 잘 해줘야 되거든요. 조직 관리, 조직을 잘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크게 보면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리더가 어떻게 이 조직을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리더십 이론 같은 것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조직에 있잖아요. 혁신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련해서 전자정보에 관련된 얘기까지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학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내용 공부할 때 1단원, 2단원, 3단원의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요게 7개 단원 중에 3개인데 이게 절반 이상 맘 놓고 하면은 거의 뭐 3분의 2까지도 채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가 너무 또 취약해지니까 그렇게는 제가 안 끌고 갈 거지만은 어쨌건 이거는 절반 이상 한 3분의 2는 아니어도 한 5분의 3 정도? 요 정도는 요 이제 1, 2, 3단원이 이제 차지한다. 비중이 그렇다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인사행정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인사행정론이 나와 있을 텐데 이 인사행정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사람들을 있잖아요. 누구를 뽑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또 이제 사기를 어떻게 또 복돋아 줄 수 있을까? 또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징계할 수 있나? 공무원이 부패하면 안 되는데 또 공무원 부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게 인사행정론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전개 역사를 볼 거예요. 인사행정의 전개 과정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인사행정의 전개다 그랬을 때는 역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고요. 역관제에서 이제 실적제로 넘어오는 과정을 볼 거고 이 실적제 안에서 또 이제 여기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게 대립되는 것을 볼 건데요. 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성 구분하는 것은 이걸 매번 시험마다 꼭 나온다라고 거의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 흐름을 함께 좀 들여다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인사행정론에서 봐야 되는 게 크게 세 덩어리인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채용을 하고 임용을 하고 하는 과정을 봐야 되고 채용 임용을 했다면은 이 사람들을 능력 발전을 시켜줘야 돼요. 능력 발전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또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교육 훈련이고요. 교육 훈련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가지고 그 지점을 보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기앙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뭐 하면 사기가 올라갈까요? 뭐 단순하게는 돈 많이 주면 되죠. 그러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돈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에 대한 부패
공무원 부패 같은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윤리의 문제도 보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를 인사행정론에서 다루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5단원으로 가면 재무행정론. 이제 돈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 돈 관리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재무행정론이다 하면은 무엇보다도 재무행정은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서는 예산의 과정, 예산 절차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과정과 원칙 있죠, 원칙.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행정론에서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예산 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예산 제도의 비교를 또 잘 해 두셔야 되거든요. 이 예산 제도를 비교하는 것까지 잘해야 되는데, 재무행정론은 상대적으로 앞에 있었던 단원들보다는 양이 좀 줄어들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용어 싸움이 좀 많이 중요해요. 용어 싸움이 많이 중요한데, 이 용어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왜냐면은 용어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낯설은 이런 용어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이 용어 있죠. 용어를 하나씩 둘씩 익혀나가는 과정을 또 우리가 잘 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큰 덩어리는 이제 예산 과정 절차랑 예산 제도를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으로 가게 되면 얘는 6단원 같은 경우는 얘는 정말 심플한 단원인데요. 이 행정환류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정환류론. 아니, 제가 이런 소개를 했었죠. 이게 이랬었어요. 옛날에 이제 왕정에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정에서 어디로 왔냐면 이제 시민혁명을 거쳐가지고 민주화가 돼요. 민주화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경제 위기 같은 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오게 되냐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지는 복지국가가 이제 오게 돼요. 복지국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왕정 때는 이제 왕한테 집권화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한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완전 집권화가 돼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시민혁명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때는 이제 이 우리들 스스로가 정치를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의원들한테 큰 힘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입법국가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입법국가 시대, 요게 이제 오게 됐는데, 입법국가 시대는 뭐다?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그리고 저 입법부는 우리의 이제 대표로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꾸려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지국가로 넘어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경제위기가 한번 또 있어요. 그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매우 이제 막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단계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 애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요 단계로 넘어왔을 때가 행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가가 됩니다. 행정국가가 되면은 이제 입법부가 하던 역할의 상당 부분도 행정부가 가져와서 행정부가 직접 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행정국가가 도래한 것이 전문성도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복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부가 너무 커져버리는데,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여러분들처럼 공무원 시험 봐서 붙는 사람들이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좀 일 좀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관료들이 너무 큰 힘을 가져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좀 벗어나져 버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가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복지국가, 행정국가에 대한 이제 견제가 필요해요. 두 가지 맥락인데, 여기서는 이제 행정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 통제가 이제 필요하죠. 행정국가에 대해서 이제 통제력이 발휘가 돼야 돼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부터 통제력이 들어가는 외부 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제
통제력을 갖게 되는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부 통제.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의 통제력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 같은 거를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부가 혼자서 독주할 것이냐. 그래서 행정개혁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개혁. 행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원래. 우리 민주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니 이 정부가 행정개혁을 또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다루는 게 바로 행정환류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6단원까지 봤지? 7단원 딱 가면은 여기는 이제 지방행정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방행정론 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의 구조가 중앙행정도 있지만은 중앙에 이제 이 정부도 있지만 지방 정부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라고 하는 말을 탁 잘라서 안 부르고 지방 자치단체라고 아직까지도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중앙의 힘이 세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중앙의 힘이 세서 야, 정부는 중앙밖에 아닌 거지. 야, 지방이 건방지게 너 나랑 똑같이 맘먹을 거야? 정부라고 할 거야? 약간 요런 느낌? 있어요. 이게 좀 시대에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약에 개정한다면은 이 용어까지도 싹 바꾸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여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지방행정론이다 그러면 지방에서의 행정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가를 보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방행정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관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행정을 하는 것을 관치행정이라고 하고요. 관치행정. 그리고 있잖아요. 지자체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임을 받아서 하는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 문제를 자기네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앙정부가 지자체한테 이 일 좀 해라고 이렇게 맡기는 일이 있어요. 맡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 수행하는 걸 위임행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스스로 관치행정을 할 수도 있는데 관치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 위임행정을 지자체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자기네가 자치행정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임행정까지.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의 범주를 좀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자치행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럴 예정에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또 봐야 돼요.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관계를 좀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고 관계.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있잖아요. 상호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이제 조정해주는 역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서로 충돌 났을 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라는 말을 제가 꺼냈잖아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 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주민참여제도의 의의가 무엇인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도를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이 재정에서 독립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방재정은 어떻게 이게 운영돼야 되는 것인지 지방재정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공부를 해 주어야 돼요. 지방재정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행정학이에요. 와, 줄거리만 한번 파악해 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봤는데도 빽빽히 칠판이 쫙 한번 이렇게 가득 차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학에서 공부해야 될 주된 내용들이 이런 것들 이러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분석을 해놓고 이제 일단은 일련의 이제 스토리 보드는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겠다,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우리 이제 목차 있잖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를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셨죠? 네. 자, 행정학은 이렇게 7개 단원으로 짜여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접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 총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짠, 드디어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니다. 쑥스럽기도 했는데, 제 사진이 실물이 낫나, 내가 낫나? 이거 흐리니까 이게 난 것 같아. 자, 그래서 빨리 없애도록 하고. 자, 이제 총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총론에서 먼저 봐야 되는 게 행정이 무엇이고 행정학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래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OT 할 때 첫 시간에 OT를 하면서 행정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좀 해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행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정에 대한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부의 일련의 활동들을 다 행정이라고 보기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떠오르시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볼까요? 자, 이제 행정이다라고 했을 때 행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행정을 좀 이제 좁게 보면은 행정부의 내에 있는 행정부 내에 조직을 있잖아요. 조직, 관료제 조직인데 관료제 조직에 대한 관리로 행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좀 좁은 의미가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될 것이고 좀 넓은 의미로 가보면은 행정부가 공익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련의 활동들을 다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좁은 의미로는 이것만 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보지만 넓은 의미로는 행정을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행정부가 공익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특히 행정부 내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게 행정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행정학을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논리로 행정학을 창시했다. 요 행정학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요 좁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됐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걸 한 사람이 이제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있잖아요. 이분은 1887년도에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인데 Study of Administratio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해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미국 사회는 유럽보다 조금 힘이 딸렸어요. 지금은 뭐 미국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미국이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미국이 좀 힘이 약했는데 왜 힘이 약할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우드로우 윌슨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유가 미국에는 행정부가 관료 조직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인사행정론으로 가보면 역관제라는 걸 공부할 거라 그랬는데 미국은 오래도록 역관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행정관료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하고 같은 당 소속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행정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공무원 해야지가 아니라 야, 이번에 내가 이쪽 당이 당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쪽 당으로 가가지고 그 당에서 내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러면 나도 거기서 한 자리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게 그때는 좀 필요하기도 했는데 그 역사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요, 관료 조직이 탄탄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었다. 윌슨은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유럽보다 좀 힘이 딸리는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분은. 그래가지고요, 이거 미국에도 관료제 조직을 도입해야 돼! 라고 강력 주장하는데, 그게 이 논문을 통해서였어요. 근데 그 관료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좀 들어본 적은 있지 않아요? 막스 베버 정도는? 들어본 거 같죠?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관료제 이론을 딱 정립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자, 보세요. 윌슨은 관료제의 확립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공행정 쪽에서도 우리 이제 정부 조직에서도 관료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고, 이거를 갖다가 윌슨이 유럽에 이제 베버라는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들어왔다 해가지고 윌슨 베버주의라고 하고요. 이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윌슨 베버리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학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로 이것이 행정학의 시작이다. 행정학의 시작. 아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887년부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고작해야 우리의 이제 행정학의 역사가 한 130여 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또 파릇파릇한 학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윌슨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정치 안에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그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여기가 정치면 정치 안에 일부분으로 행정이라는 게 쏙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의 독자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던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드로 윌슨이 어떻게 한 거냐면 아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랑 다른 영역이야 라고 떼어낸 거예요. 여기가 정치면 여기가 이제 행정이다 라고 따로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행정학이 시작되죠. 행정학이 독립을 해야 뭐 행정학이 시작되든 말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떼어내 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붙였냐면은 경영에다 갖다 붙여요. 경영에다 갖다 붙이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행정의 연구다라고 하는 요 행정은 근데 우드로 윌슨이 얘기했던 이 행정은요. 공행정도 되고요. 공행정도 되고 사실은 사행정도 되는 거예요. 사행정도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업의 관료제가 이미 더 빨리 안착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요 이제 이 사행정을 공행정 쪽으로 좀 끌어오자라고 하는 게 이 윌슨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기에 관리기법 같은 것들을 끌어오면 된다. 어차피 얘와 얘의 공통점은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둘 다. 관료제 조직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관료제 조직에 대한 관리라는 공통점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행정과 경영이 다를 게 없다. 여기에 교집합으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관료제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기술과 관련된 게 행정이다. 이것이 행정이다라고 본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했던 좁은 의미 행정. 행정부 내 관료제 조직 관리 그랬는데 사실 우드로 윌슨이 볼 때는 관료제 조직을 관리한다는 측면만 봤을 때는 그게 꼭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기업 조직도 이치는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 정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던 게 초기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행정과 사행정이 유사하다라고 보고 정치와 행정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요 개념을 보면 요때가 우드로 윌슨 같은 경우는 정치, 행정, 이원론 두 개로 나눠졌다. 이원론 이렇게 얘기하고 요게 같은 맥락인 게 행정과 경영이 한 덩어리로 만났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가 공행정이거든요. 얘가 사행정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공행정과 사행정은 한 덩어리예요. 공사행정 1원론이다 말이에요. 공사행정 1원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정치행정 2원론과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그림에서 이 두 가지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는 게 초기에 우드로 윌슨 때의 행정학, 즉 윌슨 베버주의가 갖는 특징이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행정의 개념을 또 넓게 보는 게 여기는 이제 다루는 내용으로 보면은 얘가 좁은 의미, 얘가 넓은 의미였지만 이것을요 차라리 좁은 의미로 하게 되면 행정의 범위는 더 넓어져요. 왜냐하면 관료제 조직을 관리한다는 측면은 사행정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을 전부 다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 행정학에서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행정이다 그랬을 때는 얘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오히려 범위로는 하는 일로는 얘가 더 넓은 거지만 범위로는 얘가 더 좁아져요. 왜냐하면 only 여기는 행정부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이제 공행정도 해당이 되고, 이 말로 하면 공행정도 되고 사행정도 되는 거지만은 공익을 위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only 공행정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제 행정의 범주로만 놓고 보면 저 관료제 조직의 관리라고 개념 정의를 하는 게 범위는, 행정의 범위는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정치와 행정이 같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공익의 추구,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점인데 이거를 떼어내버린 게 우드로 윌슨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 우드로 윌슨이 어떤 인물인지 좀 말씀드리자면 저 인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실 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1919년 3.1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3.1운동 할 때 그때 3.1운동의 정신적 토대는 뭐 우리 내부에서 이제 쌓여있는 게 많았지만 그래도 외부에 어떤 기대를 걸었던 거는 윌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한국사 또 점수 따놔야 되잖아요. 등급 따놔야 되잖아. 네, 요거가 바로 뭐냐면은 요거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여기에 이분한테 미안하네. 요분 우리 아버지인데 미안합니다. 요분이 그 윌슨이에요. 민족 자결주의의 그 윌슨이 우리 행정학의 빠덜 이 윌슨이다. 이 윌슨이 그 윌슨이다. 소시적에 이거 하고 나중에 대통령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역사를 좀 한번 잡아내 보세요. 자,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초반에는 이거를 연구하는 거였고 나중에는 이거를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이제 나중에는 확장이 됩니다. 행정학이 이제 다루는 내용이. 그렇지만은 요거까지 얘기할 때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행정은 떨궈내고 이 공행정만의 특성으로 또 이제 들여다보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행정이 뭐고 행정학이 뭐다 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 가지고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이 과연 그러면 정치랑은 어떤 관계가 되고 경영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